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기상청 예보를 봐도 날씨를 참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중후반으로 접어든 올해 장마를 두고 홍길동 장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여기다가 낮에는 화창하다가 밤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되는 점도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밤에 폭우가 내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이 취침 시간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좀 대비가 늦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모쪼록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도 이런 폭우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기후 변화 등으로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당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차량 운행, 특히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릴까요? 2부에서는 유승찬의 콕,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과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문제도 헌법학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오늘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인데요. 여론의 신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고맙게 느끼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진짜 이우영 아나운서 난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왜요? 또 충격을 받을 텐데 지난 금요일 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왔었죠. 네. 내가 그날 집에 가서 이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분할 화면으로 나오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제 얼굴이 한동훈 위원장의 3배더라고요.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분할하면 나온 건 전혀 제 얼굴이 커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내가 그래서 역시 이우영 아나운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면의 각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각도가 비슷하죠. 아닌지 맞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봐도 돼요. 정말 나는 이우영 아나운서 그래가지고 이우영 아나운서 어떻게든 붙잡아 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저는 2024년도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하고 또 황망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당한 얘기는 아니죠. 왜 사실을 얘기하는데 황당해요. 예. 샵 연구소 얘기하시죠. 예. 여러분 지금도 얼굴 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부러 지금 작은 척하고 허리 굽히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요? 예. 아니 조금 거리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 저는요, 제가 얼굴을 작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팀한테 좀 따지려고 그랬어. 그때 혹시 무슨 원근 조절이 잘못됐는지 따지려고 그랬는데 잊어먹고 그냥 들었어요. 참. 근데 어쨌든 참 정말 한동훈 전 위원장 얼굴 작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작아요. 키도 크시고. 예, 근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얼굴이 큰지.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오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먼저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채모 상병이 숨지고 나서 약 1년 만인데요. 당초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그간 총 65명을 조사했는데 피의자 8명, 참고인 57명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포 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입니다. 자, 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 11대대장이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 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1사단장에게 최종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뭐 가슴장화 언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 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 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급박한 출동 지시로 충분히 안전 조처를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15일과 16일 1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준비 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됐다라고 하면서 7월 17일 육군이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서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해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현지 소방과 3차례 협조 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다. 사전에 수중 수색을 고려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의 이런 태도 수사 결과에 불신만 낳고 특검 필요성만 키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비공개 발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비판을 했고요. 이 수심이 결론을 두고는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지난 6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경찰 수심위의 독립적 결정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여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경찰은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예요. 근데 지금 반발하는 측은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원래는 이 피의자 쪽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번엔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 법과 관련되는 분들 뭐 학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하여간 그런 분들이 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인적 구성은 지금 그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 구성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른바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은 그거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있어서 법조의 과거 판례들을 보면 굉장히 직권남용에서의 직권남용 요 두 단어에 대해서 엄격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뭐 그다지 이것이 논란 결과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경찰도 고민스러워서 수사심의위원회 직권으로 그걸 구성해서 이쪽한테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뭘 기다려요? 지금 임성근 이 사단장이죠.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면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모든 문제가 이제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공수처의 이 수사 결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수처까지 좀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은 별 적이 없고요. 그 차상병의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젊은 목숨을 쓰러지게 한 차상병의 유족들의 어떤 이 판단 기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관련 소식인데요. 여당이 문자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이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5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모자란 탓이다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모두 5차례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한 후보는 답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란 탓이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주면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23일에는 극단적 워딩 발언에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한 후보 측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등에 비춰서 실제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월 21일은 대통령실 고위관 인사가 한 후보를 만나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과 불가를 못 박은 시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한 후보 측은 문자가 공개된 데 대해서 당시 공적인 채널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를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다른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한 후보가 묵살한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요. 친한계 쪽에서는 이 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당무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친윤계 원외 인사들이 한 후보 사퇴 여론을 모으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제2의 연판장 사퇴라는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회견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국민일보 단독으로 나온 그 기사를 확인해 보면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지난달 중순쯤부터 이 메시지 공유본, 캡처본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또 지난 6일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 시점에 이런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이자 당무 개입이다,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여당은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다. 꼴불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문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문자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뭐 정치권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문자 자체가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도 의문인데요. 주말 동안 전해진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지금 유영 아나운서가 여기 쭉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개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공개된 게 문자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문자를 공개한 그 CBS의 고위 간부 A씨의 말에 의하면 CBS 간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좀 축약되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공개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들이 뭐 문자를 공유했다 그러는데 이 문자가 진짜 모든 원본이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황상으로 한번 봅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물론 사과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희 프로에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부분을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프로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미 그 전부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러다가 1월 19일 날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서 1월 19일 날 그랬는데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월 19일 당일날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아예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날 했어요. 자, 그렇다면 1월 19일 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문자가 먼저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위에 국민 눈높이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사적 문자에 대한 공개적인 대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눈높이 발언 나중에 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월 21일 날 뭐냐면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당시 비대위원장 내려오라라는 얘기 들었다는 것이 그게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쭉 종합해 보면 전부터 얘기했다. 19일 날 문자를 보냈다. 19일 날 또 국민 눈높이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했다. 21일 날 비대위원장 내려오라고 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제 기준으로 합리적 추론이냐 하면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반발을 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친윤들이 주장하는 뭐냐면 당신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어가지고 결국은 사과를 못 받아내서 우리가 졌다. 총선에서의 참패의 원인이 사과를 안 했고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씹었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저는 뭐냐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실이 더 큰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논리적 친윤들의 주장에 논리적, 합리적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르죠. 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거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친윤 중에서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을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이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희를 6개월 전에 문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 저희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이걸 떠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뜨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만 떠요. 왜?
지금 사실 다른 후보들 한동훈 전 위원장 이 문제 가지고 막 공격하죠. 이거는 스스로 본인의 존재감을 없애는 일이에요.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중은 좀 커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도 좋죠. 민주당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원래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한나땡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땡큐다.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면 땡큐. 감사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진짜 감사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승자가 누군지는 저는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폭성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이거 키우는 건 진짜 상식적으로 더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뭐 끝까지 가보는 것도 한번 가보는 것도 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제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통령실도 김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언급하지 말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아주 흥미로운 문제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폭로한 측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것은 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오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을 했고요.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오늘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 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호우로 경북 청송군, 영양군, 안동시에 사는 8가구가 침수가 돼서 총 50명이 대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안동시의 임동면 위리, 대곡리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8명이 구조됐고 11명이 자진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기준 산사태 위험 등이 감지돼서 228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고 태백산,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등 6개 국립공원에 110개 탐방로가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이제 충청권 지역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참사였는데 오늘 중대본이 이렇게 1단계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하차도에서 그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 이 지역 중에서 지금 과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이후에 개선이 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50%는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굉장히 미미한 곳만 이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좀 그런 점, 그러니까 특히 이게 개선이 안 된 지역, 지금 왜 개선이 안 돼 따질 게 아니고 개선이 안 됐으면 거기에 뭐 경찰분들이 순찰을 아니 상주할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죠. 왜?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장마에는 제발 좀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독일이요. 제가 독일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홍수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독일에 있는 그 제 독일 친구애랑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홍수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에른주 쪽에서도 홍수가 난 거예요. 요새 홍수가 한 번도 안 난 독일에서 요새 홍수가 막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나라 홍수 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점들을 저는 기상청 쪽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차기 한국 축구대표팀 왜 웃어요, 근데? 네. 이제 뉴스인 할 준비나 하고 계세요. 네네네. 이 홍명보 감독이 여러 가지로 참 그 고심의 고심. 뭐 축구협회 측에 의하면 3고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이게 지금 결정이 났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도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2014년 당시 브라질 월드컵에 갔죠.
그런데 그때 성적이 안 좋았다며요. 무승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승으로. 네. 16강 진출도 안 됐고. 네. 근데 그게 감독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그 당시는 이제 그 감독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사태가 그때 있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대 아니, 교체도 실패했고. 그런데 외국 감독보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어쨌든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용할 수 있는 국내 감독들 중에는 그래도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협회 이번 이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서 삼고초려라고 해주셨는데 협회는 사실상 3초 고려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 네. 야, 우와, 야, 3초 고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급할 이유가 없는데 네, 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로 전문가분들, 해설위원이나 기자분들 모시고 아예 따로 코너를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몸살이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홍명보 감독 예전에 근데 홍명보 감독이 또 해서 아주 잘한 경우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은 아니고 일단 홍명보 언제더라? 감독은 런던 올림픽 동메달 때 감독이시고요. 울산 HD를 이끌면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감독 리그 2위 우승을 다투고 있는 감독을 빼온다는 점에서 지금 울산 HD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K리그가 잘 돼야지 한국 축구의 기반이 탄탄하게 되는데 경기 중에 이렇게 뭐 그냥 빼가지고 오고 이거는 사실 K리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워야 하는 축구협회의 역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당장 이틀 뒤에 울산이 경기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근데 참 아니 제가 웬만한 거 제가 다 얘기할게요. 그 뭐 축구협회 여기 이 문제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그랬잖아요. 한국인 감독 오면은 눈치 보고 눈치 주고 뜻대로도 안 되고 전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그러는데 제가 그걸 마이크 앞에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런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축구 팬들이 다 대한축구협회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대한축구협회 계신 분들 물론 이 중에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지만 이 극소수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그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그게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었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